여기 예쁘장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19살의 중국 여대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차가운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바로 용의자의 신원을 확보합니다. 그러나 때는 늦었습니다. 용의자가 중국으로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미국 경찰은 범죄 용의자의 송환을 원했지만 미중 양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지 않아 실질적으로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가만히 두고 봐야만 하는 걸까요? 중국 사법부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미국과 중국, 양국의 관심이 모두 뜨거웠던 이 사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2014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14년 9월, 미국 아이오와주. 미국 중서부에 위치한 아이오와주는 2021년 기준 인구 약 320만 명으로 미국 농촌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동쪽으로는 미시시피 강이, 서쪽으로는 미주리 강이 있고 이 사이로 평탄한 평원이 펼쳐져 있어 농업에 유리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죠. 처음 아이오와에 오는 유학생이나 연구생들은 끝없이 펼쳐지는 옥수수밭과 콩밭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합니다. 아이오와 주에서 대학 도시로 유명한 에임스에 미국 공립 명문 대학 아이오와 주립대학교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샤오통 1994년 11월 12일 출생. 당시 나이 19세. 샤오는 중국의 해안 도시 대련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전형적인 중국 신흥 중산층 가정의 외동딸로 태어나 부모의 사랑과 관심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랍니다. 샤오의 아버지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원이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입니다. 샤오는 어릴 때부터 청명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유명한 과학인재 육성 학교인 대련 위민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샤오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 당시 남자친구와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하는데 남자친구는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해 중국의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샤오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해 원하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결과에 크게 실망한 샤오는 대신 미국 유학을 선택하죠. 하나밖에 없는 딸을 위해 샤오의 부모가 10만 달러, 우리 돈 약 1억 3천만 원을 미리 준비해뒀기에 샤오의 유학은 그리 어렵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2012년, 샤오는 에임스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 가족과 떨어져 낯선 미국 땅에 왔지만 밝고 활발한 성격의 샤오는 미국 생활에 금방 적응합니다. 그녀는 친구도 많고 학교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특히 외모가 출중해 남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죠. 그런데 샤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마치 원래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것처럼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샤오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14년 9월 5일 금요일. 샤오통이 미국에 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남자친구 리샹난이 샤오통에게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한 날입니다. 맑은 하늘, 적당히 시원한 바람,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런 날이었습니다. 샤오와 리샹난은 들뜬 마음으로 여행길에 오릅니다. 9월 7일 일요일 밤, 중국에 있는 샤오의 아버지가 딸 샤오에게 연락합니다. 9월 3일 샤오는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안경을 잃어버려 곧 새 안경을 살 거라고 말하죠. 샤오의 아버지는 딸이 안경을 새로 샀는지 공부하는데 불편함은 없는지 궁금해 문자를 보냅니다. 샤오가 말합니다. 친구한테 빌렸어. 딸과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아버지는 샤오에게 영상통화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샤오는 지금 너무 바빠 곤란하다고 말하죠. 딸 샤오가 공부하는 걸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 아버지는 더 이상 딸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 시각 샤오의 룸메이트에게 문자가 하나 도착합니다. 샤오의 남자친구 리샹난으로부터 온 문자였습니다. 나 샤오, 전화기를 잃어버려서 남자친구 전화로 연락하는 거야. 남자친구가 급한 일이 있어서 갑자기 중국으로 가야 한대. 난 미네소타에 가서 친구 좀 만나려고. 한 일주일쯤 걸릴 것 같아. 9월 8일 리샹난의 친구 카렌이
리샹난에게 여자친구 샤오와 오해는 잘 풀었는지 묻습니다. 사실 요즘 들어 리샹난과 샤오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리샹난이 여자친구 문제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던 카레는 친구가 여자친구와 관계를 잘 풀었는지 궁금해 연락하죠. 리샹난이 답합니다. 괜찮아. 9월 18일 목요일 샤오의 룸메이트는 샤오가 돌아오겠다고 말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샤오로부터 아무 소식이 없자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샤오라면 미네소타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노는 사진이나 소식을 분명 SNS에 올렸을 텐데 샤오의 SNS에는 어떤 사진도 코멘트도 업로드된 게 없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는 미네소타에 있는 샤오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샤오가 언제쯤 아이오와로 돌아올 건지 묻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샤오의 미네소타 친구 어느 누구도 샤오를 만났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의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이대로 앉아서 샤오가 집에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는 에임스 경찰에 샤오의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들어갑니다. 샤오의 룸메이트가 샤오로부터 받은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그녀는 친구들을 만나러 버스를 타고 미네소타주에 간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버스 정류장으로 가서 조사하지만 샤오가 버스표를 산 기록은 물론 미네소타로 가는 버스를 탔다는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어 경찰은 샤오가 룸메이트 몇 명과 함께 살고 있는 아파트를 조사합니다. 경찰은 샤오의 집에서 샤오가 켄터키주에서 산 도요타 캠리 자동차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샤오가 올여름 켄터키주에서 인턴십을 하는 동안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샤오의 1997년식 베이지색 도요타 캠리 차량 번호를 수배하고 샤오의 행적을 수색합니다. 얼마 후 경찰은 아이오와주 네바다 근처 30번 국도 부근에 있는 버지릿이라는 한 작은 모텔에서 샤오의 마지막 행적을 발견합니다. 모텔 주인 켄은 샤오와 그녀의 남자친구 리샹난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 모텔에 묵은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모텔 주인 켄의 말에 따르면 샤오와 리샹난은 2014년 9월 5일 오후 4시 30분에 모텔 체크인을 합니다. 켄은 다음 날인 6일 모텔 로비에 혼자 있는 샤오를 봅니다. 7일 아침 모텔 사장 켄은 아침에 일어나서 샤오의 차가 없어진 걸 보고 이들이 모텔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샤오와 리샹난 두 사람은 7일 아침 11시까지 체크아웃하면 되는데 이날따라 유난히 두 사람은 아침 일찍 체크아웃도 하지 않은 채 서둘러 모텔을 떠납니다. 켄은 그들이 묵었던 218호 방으로 가봅니다. 방은 남겨진 짐 없이 깨끗이 정돈된 상태였습니다. 모텔 CCTV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만 있을 뿐 따로 녹화는 하지 않아 경찰은 두 사람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신 모텔 인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확인합니다. 모텔 체크인을 하기 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입니다. 샤오와 리샹나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물과 간단한 주전부리를 삽니다. CCTV 영상에는 두 사람 뒤를 따르는 수상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샤오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남자친구 리샹난입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사라져 며칠째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샤오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리샹난의 행방 또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샤오와 리샹난은 대학생으로 비교적 단순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원한 관계가 있을 만한 사람은 없어 보였죠. 두 사람이 함께 사라진 건지 아니면 이때 경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샤오의 실종이 남자친구 리샹난과 관계 있는 건 아닐까? 샤오의 친구들 역시 샤오의 남자친구 리샹난이 의심스럽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리샹난을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의 행방을 추적합니다. 리샹난 1991년 9월 16일 출생. 그는 중국 상해에서 태어났지만 저장성 원조우시에서 성장합니다. 리샹난의 집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의 부모는 지나치다 싶으리만큼 아들 리샹난을 아꼈습니다. 리샹난은 공부도 곧잘했습니다. 그의 부모는 아들 리샹난이 크게 될 거라는 믿음으로
아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기로 합니다. 리샹나는 유학 가기 전 토플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샤오를 만나게 되죠. 2011년 7월, 리샹난과 샤오는 미국 유학을 준비하기 위해 간 베이징의 한 토플 학원에서 서로를 알게 됩니다. 리샹나는 샤오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샤오는 예뻤고 공부도 잘했으며 춤도 잘 췄습니다. 리샹난은 샤오에게 자기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샤오는 리샹난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죠. 그녀에게 리샹난은 같은 학원 친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리샹난은 포기하지 않고 엄청난 선물 공세와 끈질긴 구애로 그녀와 사귀는데 결국 성공합니다. 두 사람이 연인이 되고 리샹난은 샤오의 집이 있는 대련으로 놀러 갑니다. 리샹난을 본 샤오의 부모는 소심해 보이고 수줍음 많이 타는 리샹난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돈도 많아 보이고 딸을 무척 아끼는 듯 했지만 워낙 인기가 많은 샤오였기에 샤오의 부모에게 리샹난의 조건은 그다지 매력적이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 딸이 아무도 없는 미국에서 혼자 유학 생활을 할 생각을 하니 친구가 있어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 특별히 둘의 관계를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2012년, 샤오와 리샹나는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선지는 달랐죠. 샤오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에, 리샹나는 뉴욕 로체스트 공과대학교에 입학합니다. 두 학교의 거리는 약 1500km로 차로 최소 14시간 이상 걸립니다. 처음 1년은 주말마다 리샹난이 샤오를 만나러 샤오가 있는 에임스로 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오가는 게 보통 일은 아니었습니다. 거리가 워낙 멀다 보니 많은 시간과 돈, 체력이 들었죠. 2013년 5월, 리샹난은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그는 샤오가 있는 아이오와주로 아예 거처를 옮기기로 결정합니다. 리샹난은 아이오와 시티에 있는 아이오와 주립대학교로 학교를 옮깁니다. 아이오와 시티는 샤오가 있는 에임스와 약 200km 떨어져 있어 차로 2시간 정도 가면 됩니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가까워진 셈이죠. 리샹나는 학교 근처에 따로 숙소를 구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샤오의 아파트에서 지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샤오가 혼자 지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샤오는 여러 명의 룸메이트와 함께 아파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여자였죠. 샤오의 룸메이트들은 여자끼리 편하게 지내던 집에 불쑥 남자가 나타나니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리샹나는 무척 지저분했죠. 방 청소 한 번 하지 않았고 쓰레기 한 번 치운 적 없었습니다. 샤오의 룸메이트들은 리샹난이 무척 짜증났습니다. 여자끼리 사는 집에 남자 혼자 들어와 산다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었죠. 화가 난 샤오의 룸메이트들은 리샹난에게 집으로 돌아가라며 쫓아내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샤오 역시 이런 리샹난에게 조금씩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리샹난의 기이한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2014년 초, 리샹난은 자신의 BMW 차량을 몰던 중 교통법규 위반을 한 적이 2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샤오의 아파트 주소를 자기 집 주소로 말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게다가 병적으로 샤오의 SNS를 찾아가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깁니다. 심지어 샤오의 휴대전화에 위치 추적 앱까지 깔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샤오는 폭발하고 두 사람은 크게 다툽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샤오는 열정적이고 밝고 예쁘고 다양한 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매력에 빠져드는 남학생들이 많아졌고 그녀는 주변으로부터 많은 대시를 받게 됩니다. 샤오는 소심하고 자신감 없으면서 소유욕만 강한 남자친구가 못마땅했습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도 두 사람은 어울리는 커플이 아니었죠. 하루는 샤오가 룸메이트에게 리샹나는 진짜 자기 남자친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친구들 앞에서 리샹난에 대해 말하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보다 못한 주변 친구들이 리샹난에게 샤오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도 리샹난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리샹난 혼자 착각에 빠져 자기가 샤오의 남자친구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았죠. 2014년 9월 3일, 리샹난이 여자친구 샤오에게 전화합니다. 통화가 끝나고
샤오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통화 종료 버튼 누르는 걸 까먹은 건지 통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샤오는 마침 친구들과 남자친구 리샹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와 친구들은 신랄하게 리샹난을 욕하고 있었죠. 문제는 리샹난 역시 전화를 끊지 않고 조용히 그들의 대화 내용을 다 듣고 있었다는 겁니다. 리샹난은 30분 넘게 여자친구와 그녀의 친구들이 히히덕거리며 자기 욕하는 걸 듣습니다. 어릴 때부터 집이 부유했던 리샹난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할 거 없이 항상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았습니다. 그의 부모는 리샹난이 아무리 잘못해도 꾸짖지 않았고 오히려 그의 편을 들었죠.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 다른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어. 리샹난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샤오를 너무 사랑했기에 리샹난은 화를 억누릅니다. 소심하다, 자신감 없다, 옹졸하다, 이기적이다, 소유욕만 있다. 뭐 익히 자기도 알고 있는 사실이고 처음 듣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분노하게 만드는 말이 바로 이어집니다. 난 리샹난을 남자친구로 생각해 본 적 없어. 샤오의 말에 리샹난은 완전히 미쳐버립니다. 그는 친구 카렌에게 전화해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런런이라는 중국판 페이스북에 제길, 내 인생은 망했어! 라는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는 샤오에게 연락해 주말에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합니다. 9월 5일, 두 사람은 샤오의 도요타 캠리차를 타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샤오는 이 여행에서 완전히 모습을 감춰버리죠. 경찰은 리샹난을 찾기 위해 사방으로 수소문하지만 그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알고 보니 리샹난은 9월 8일 출국해 이미 중국으로 돌아간 뒤였습니다. 당시 그가 있던 아이오와 주에는 중국으로 가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카고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중국 베이징으로 갔습니다. 9월 16일 이날은 리샹난의 생일입니다. 리샹난의 친구 카렌은 리샹난에게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연락하면 바로바로 답을 했던 친구였기 때문에 카렌은 리샹난의 행동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샤오가 룸메이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에 샤오는 친구를 만나러 미네소타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버스를 탔다는 승차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죠. 경찰은 샤오가 혹시 해외로 나간 건 아닌지 의심해 보지만 출국 기록을 조회해도 그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샤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습니다. 샤오의 남자친구 리샹난이 샤오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경찰의 의심은 점점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리샹난의 아파트와 자동차를 수색합니다. 집안은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물건을 정리할 겨를도 없이 급하게 떠난 듯 보였습니다. 리샹난의 집과 차에는 샤오의 소재를 파악할 만한 단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샤오를 찾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지만 수사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만 맴돌 뿐이었습니다. 언론에 해당 사건이 보도되자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학생들이 나서서 SNS에 샤오통을 찾는 글을 올립니다. 하지만 큰 성과는 없었습니다. 9월 26일, 샤오통이 사라진 지 22여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아이오와시 6번 고속도로에 있는 아파트 44동 주차장에 세워진 차에서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꼭 고기 썩은 냄새같이 역해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주차장으로 갑니다. 신고자가 말한 자동차 가까이에 가자 코를 찌르는 듯한 심한 악취가 풍겼습니다. 1997년식 베이지색 도요타 캠리, 차량 번호 287JDZ, 바로 샤오의 차였습니다. 건물 관리인에 따르면 샤오의 차는 이미 몇 주 동안이나 이곳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운전석에서는 샤오의 깨진 휴대전화가 있었고 뒷좌석에는 중국으로 돌아가는 리샹난의 항공권 복사본이 놓여 있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은 자동차 트렁크에서 커다란 캐리어를 하나 발견합니다. 악취는 이 캐리어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캐리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뻔했지만 그럼에도 캐리어를 열자 그 끔찍한 모습에 너무 놀라 경찰은 순간 뒷걸음질을 치고 맙니다. 캐리어 안에는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여성의 시신과
6.8kg 아령이 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머리는 수건으로 꽉 싸매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해당 여성은 사라진 샤워통이었습니다. 사인은 질식사와 둔기 외상이었습니다. 샤오의 머리에 무거운 둔기로 맞은 듯한 상처가 발견됐고 이빨은 2개 빠져 있었습니다. 샤오의 머리를 단단히 싸매고 있던 수건은 샤오가 남자친구와 함께 묵었던 버지딘 모텔의 수건이었습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격상하고 용의자 리샹난 추적에 나섭니다. 그러나 리샹난은 이미 중국으로 도망친 뒤였습니다. 그래도 미국 경찰은 수사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9월 5일, 샤오와 리샹난은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두 사람은 오후 4시 30분에 모텔 체크인을 합니다. 저녁이 되자 리샹난은 학교 선배에게 전화해 중국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 한 장을 예매해달라고 부탁합니다. 9월 6일, 리샹난은 샤오의 차를 몰고 가게 2곳을 들러 아령 2개와 캐리어 하나를 삽니다. 아령의 무게가 서로 달랐습니다. 하나는 9kg, 다른 하나는 6.8kg이었습니다. 리샹난은 아령 2개를 샤오의 자동차 트렁크에 넣습니다. 가게 2곳에 설치된 CCTV에 리샹난의 모습이 정확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추구려 앉아 캐리어 크기를 재고 있습니다. 캐리어 안에 샤오를 다 넣을 수 있는지 그 크기를 가늠해 보는 것 같았습니다. 리샹난은 커다란 검은색 캐리어를 선택합니다. 9월 6일 오후, 샤오가 모텔로 들어갑니다. 이후 그녀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보아 샤오는 모텔에서 살해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망 시간은 대략 6일 저녁에서 7일 새벽 사이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그들이 묵었던 버지딘 모텔 218호방을 수색합니다. 침대머리 부근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분석 결과 샤오의 피였습니다. 리샹난은 샤오를 죽이고 중국으로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 샤오의 아버지와 룸메이트에게 연락해 샤오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리샹난의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이 경찰의 리샹난의 행동이 이전부터 수상했다고 말합니다. 한 달 전 모임에서 리샹난이 제게 만약 사람이 없어지면 경찰이 실종 사실을 알고 수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냐고 묻더군요. 너무 뜬금없는 소리라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마 그때부터 샤오를 죽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네요. 리샹난의 친구 말에 경찰은 샤오와 함께 발견된 캐리어와 아령을 떠올립니다. 이 사건은 철저히 계획된 범죄다. 리샹난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을 저지르기 전 캐리어와 아령을 준비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 리샹난이 7일 새벽 4시경에 강 주변에 나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리샹난은 샤오와 범행 도구 같은 캐리어를 아마도 이 강에 버릴 생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령은 둔기로 쓸 수도 있지만 샤오를 강 밑으로 가라앉게 만들 때도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물이 리샹난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얕았습니다. 샤오와 범행 도구를 유기하기에는 그 깊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 리샹난은 계획을 바꿔 차 트렁크에 캐리어를 넣고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버립니다. 그리고 서둘러 중국으로 도망치죠. 모든 단서와 정황이 리샹난을 범인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은 리샹난이 9월 10일 베이징 세관을 통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그에 대한 기록은 중국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샤오의 추모식이 열립니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학생들과 중국 유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샤오의 죽음을 애도합니다. 용의자 리샹난이 중국으로 도망쳤다는 소식에 중국 현지는 발칵 뒤집힙니다. 특히 유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크게 분노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 중국 SNS 웨이보와 위챗에 리를 찾아라는 해시태그를 달고 리샹난의 사진과 신상 정보를 공유하는 움직임이 등장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틀 동안 약 15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오고 약 220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2015년 3월, 미국 아이오와주 경찰은 샤오통 사건에 대한 모든 조사를 마치고 중국 경찰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중국 경찰 역시 리샹난 찾기에 나섭니다. 리샹난의 부모는 경찰에 아들 리샹난을 만나지 못했다고 딱 잡아댑니다. 중국 경찰은 리샹난을 향한
포위망을 더욱 좁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범죄가 일어났지만 리샹난은 중국에서 재판받게 될 것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용의자 리샹난의 송환을 원했지만 미중 양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아 그가 미국에서 재판받을 가능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설사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었다 하더라도 중국은 자국민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리샹난을 미국에 내어주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이와 비슷한 일이 이전에도 2번 있었습니다. 2002년 중국 유학생 조미가 캐나다에서 남자친구 리양에게 살해당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리양 역시 중국인입니다. 리양은 중국으로 도망친 후 중국 경찰에 체포됩니다. 캐나다 경찰은 처음에는 중국 경찰과 자료를 공유하려 하지 않았지만 사형을 내리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수사 자료를 공유합니다. 리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만 2014년 최고인민법원은 베개 싸움을 너무 격하게 하다가 일어난 일이라는 리양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실치사로 감형 7년형을 선고합니다. 2010년 상하이 법원이 뉴질랜드에서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망친 소진에게 15년형을 내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뉴질랜드 경찰은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중국 경찰의 사건 자료와 증거를 공유했습니다. 2015년 4월 샤오의 부모는 미중 경찰이 협력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중국 경찰이 미국 아이오와주에 도착합니다. 그들은 미국 경찰과 함께 현장 검증을 하고 미국 경찰이 가지고 있던 증거를 모두 건네받은 후 다시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2015년 5월 13일 리샹난이 범행 8개월 만에 그의 부모와 함께 윈저우 경찰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합니다. 2015년 6월 중국 경찰은 리샹난을 고의살인 혐의로 정식 체포합니다. 범행의 고의성이 인정되면 중국 법으로는 사형, 아이오와주 법으로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내려질 겁니다. 과연 중국 사법부의 판단은 어떻게 될까요? 2016년 3월 윈저우 중급인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이 재판에는 미국 아이오와주 담당 경찰도 참석합니다. 법정에선 리샹난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합니다. 그는 여자친구가 친구에게 자기를 험담하는 걸 듣고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합니다. 전 샤오통을 정말 사랑했어요. 이성을 잃고 욱하는 마음에 리샹난의 부모는 샤오통의 부모에게 200만 위안, 우리 돈 약 3억 6천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불합니다. 그들은 피해자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불했다며 법원에 감형을 요청합니다. 판사가 묻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으로 돌아왔죠? 리샹난은 말합니다. 몸이 좋지 않아 원래부터 중국에 돌아올 생각이었어요. 캐리어는 귀국짐을 싸기 위해 산 거고 아령은 운동하기 위해 산 거예요. 검찰은 리샹난이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고 주장합니다. 리샹난은 범행 전 범행 도구인 아령과 유기에 쓸 캐리어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가 여러 룸메이트와 함께 지내고 있다는 점을 알고 여행을 가자며 피해자를 따로 불러내는 등 범행의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이한 점은 리샹난이 산 아령의 무게가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운동이 목적이라면 같은 무게의 아령을 사는 것이 일반적인데 말이죠. 그리고 그는 아령을 사기 위해 굳이 차를 타고 약 2시간 이상 가야 하는 먼 곳까지 가서 아령을 샀습니다. 이는 경찰의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해서 한 일이죠. 그는 범행 당시 두 손으로 샤오의 목을 조르자 그녀가 곧 사망했다고 주장했지만 샤오의 머리에 난 둔기에 의한 상처와 얼굴에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2개 빠진 치아로 미루어 볼 때 샤오가 숨을 거둘 때까지 얼마나 무자비한 행위 이루어졌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은 절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한 계획살인임이 틀림없습니다. 리샹난의 재판에 참석하고 아이오와로 돌아온 담당 경찰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건의 조사 내용을 밝힙니다. 우리는 샤오가 호텔에서 공격을 당한 뒤에도 살아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녀는 캐리어 안에서 질식해 사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리샹난은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으며 그의 원래 계획은 캐리어에 아령을 함께 넣어 샤오와 가방을 강 밑에 가라앉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의 얕은 수심 때문에 실패했죠. 2016년 8월 원저우 중급인민법원은 리장난에게 고의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리장난은 곧장 항소하지만 고급인민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2020년 6월 리장난이 복역한 지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그는 바른 수감 생활로 모범수로 선정됩니다. 그리하여 유기징역 22년형으로 감형받죠. 2042년 6월 27일 리장난이 50대 중반이 되면 그는 다시 사회로 돌아올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상해포동공항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동이 어딘지 모르게 좀 수상합니다. 사실 이 남성은 남장을 한 여성입니다. 이 여성은 대체 왜 남장을 하고 입국 심사를 받고 있는 걸까요? 이후 들려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은 경악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함께 2005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5년 8월 26일 미국 시카고에서 출발한 유나이티드 UA835편이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합니다. 잠시 후 비행기에서 내린 승객들이 입국 수속을 밟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남성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남성들에 비해 유난히 체구가 작고 많이 말랐습니다. 걷는 모습도 꼭 여자 같았죠.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그가 입국 심사대 앞에 섭니다. 이름 허레이. 입국 검사관은 그가 내민 여권이 다른 여권과 다르다는 걸 바로 눈치챕니다. 기존 여권의 사진을 덧대어 조잡하게 만든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검사관은 위조 여권을 가진 남성을 빤히 쳐다봅니다. 그는 굉장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검사관의 연락을 받은 경찰이 도착합니다. 그리고 곧 이 남성의 진짜 신분이 밝혀집니다. 놀랍게도 그는 사실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천달레이, 미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입니다. 경찰이 그녀의 위조 여권 속 인물인 허레이에 대해 묻자 천달레이는 친구라고 답합니다. 사실 제가 여권을 잃어버렸어요. 엄마가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오느라 친구 여권을 잠깐 빌린 거예요. 그녀의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었습니다. 조사 결과 여권의 주인 허레이와 천달레이는 부부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셨다는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였습니다. 남편 허레이는 상해 사람입니다. 허레이의 부모가 공항에 도착하자 천달레이는 시부모에게 남편 허레이가 미국에 잘 있다고 말합니다. 허레이의 부모가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허레이가 어디에 있냐며 다그치지만 천달레이는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2005년 8월 30일 미국 인디애나주 라피엣. 미국 경찰은 버려진 주차장에서 심하게 부패된 사람의 신체가 들어있는 쓰레기 봉투 4개를 발견합니다. 이튿날 피해자의 신원이 밝혀집니다. 허레이, 당시 나이 28세. 그는 바로 천달레이의 남편입니다. 그 역시 아내 천달레이와 마찬가지로 미국 유학생입니다. 남편의 행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던 천달레이는 남편 허레이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에 그제야 자신의 범행을 고백합니다. 천달레이는 중국으로 돌아오기 일주일 전 남편 허레이를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천달레이, 허레이 두 사람은 중국 명문 대학 중 하나인 칭화대학교를 졸업한 수재였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똑똑한 두 사람이 미국에서 자리 잡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들 역시 그들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확신했죠. 그러나 모두가 잠든 새벽, 한 발의 총상과 함께 허레이는 목숨을 잃고 맙니다. 허레이는 가정에 충실했고 바람도 피우지도 않았으며 다른 이들과도 문제없이 잘 지냈습니다. 어쩌다 이런 비극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합니다. 천달레이, 1977년 2월 8일, 그녀는 사천성 청두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고 어머니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던 천달레이의 어머니는 대학 교수였던 남편에게
늘 자격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남편의 동료 앞에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자신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자기보다 잘나고 똑똑한 여자를 좋아할 것만 같았죠. 이런 두려움이 남편에 대한 병적인 집착으로 이어졌고 천달레이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끊임없이 감시하고 옥죄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며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는지 남편의 동료까지 조사했습니다. 어머니의 끝없는 의심은 아버지를 어머니로부터 멀어지게 했으며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불안하고 위태로웠던 부모 사이에서 천달레이는 사랑이 부족한 아이로 외롭게 자랍니다. 천달레이는 어둡고 침울했으며 남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천달레이는 이런 마음의 헛헛함을 공부로 채웠습니다. 천달레이는 학창시절 내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합니다. 단발머리에 155cm의 작은 키, 안경을 쓰고 남자 옷을 즐겨 입는 고등학생 천달레이는 마치 귀여운 남자아이 같았습니다. 친구가 없었던 천달레이는 공부에만 몰두합니다. 1995년 천달레이는 중국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4천성 5등을 해 칭화대학교 화학공학과에 입학합니다. 부모의 불안정한 관계를 보며 자란 천달레이는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걸 두려워하고 불편해했습니다. 그나마 대학에 들어와서는 몇몇 같은 과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사람이 많은 곳을 좋아하지 않았고 친구 사귀는 걸 꺼렸습니다. 그래서 따로 동아리 활동도 하지 않았죠.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당시 우수한 성적 덕에 천달레이는 학생회 간부로 당선되지만 다른 학생회 간부들과 마찰을 일으켜 금방 그만두고 맙니다. 1998년 초 강의실에서 공부하던 천달레이가 바닥에 떨어진 펜을 줍습니다. 그녀에게 한 남학생이 다가와 말을 겁니다. 혹시 여기서 펜 못 봤어요? 천달레이는 방금 주었던 펜을 남학생에게 줍니다. 이 펜의 주인이 바로 허레이입니다. 허레이는 기계공학과 3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되고 같은 학년인 두 사람은 친구가 됩니다. 천달레이에게 태어나 처음으로 친구, 그것도 이성 친구가 생깁니다. 허레이는 상해 출신으로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천달레이와 달리 허레이는 굉장히 밝고 외향적인 성격을 지녔습니다. 천달레이는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허레이가 너무 좋았습니다. 어둡기만 했던 그녀의 삶이 그로 인해 빛나고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1998년 1월의 어느 밤, 천달레이와 허레이는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갑니다. 별똥별을 보며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와 연인이 되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뻤습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천달레이가 허레이를 더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허레이가 여자친구인 천달레이를 바래다 주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항상 천달레이가 남자 기숙사로 와서 허레이를 기다렸고 헤어질 때도 천달레이가 허레이를 남자 기숙사까지 바래다 주고 천달레이 혼자 여자 기숙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여느 커플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했던 친구들이 허레이에게 묻습니다. 너희 이상해. 너희 진짜 사귀는 건 맞아? 허레이는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맞는다고 대답합니다. 허레이의 반응을 본 친구들은 허레이가 천달레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천달레이 역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기와 연인 관계라는 걸 숨기려는 듯한 남자친구 허레이의 모습을 보며 그가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 건 아닐까 불안했습니다. 사실 천달레이가 대학에 들어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천달레이의 부모는 이혼합니다. 어머니의 감시와 간섭, 의심에 지쳐버린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간절히 매달렸지만 아버지는 단호했습니다. 부모의 이혼으로 천달레이의 세상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지독하리만큼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외부와의 관계를 철저히 차단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허레이의 등장은 한 줄기 빛과도 같았습니다. 허레이가 다른 여자애들을 보며 웃는다. 그가 다른 여자애들과 밝은 얼굴로 이야기한다. 나와 있을 때와는 다르다. 천달레이의 마음 한편에 자신도 엄마처럼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2000년 대학원에 들어간 천달레이는 수업 시간에 교수와 크게 다툽니다.
교수가 천달레이의 논문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알 수 없지만 천달레이가 학생들 앞에서 교수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크게 화를 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학생들은 천달레이가 드디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졸업학기에 접어든 천달레이에게 기다리던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천달레이가 미국 퍼듀 대학교 우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전액 장학금과 생활비까지 지원받게 된 것입니다. 퍼듀 대학교는 미국 인디애나주 라피에시에 위치한 최상위권 명문대학으로 가장 큰 규모의 공과대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문대학의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다니 천달레이는 너무 기뻤습니다. 2001년 1월, 천달레이는 미국 유학을 결심합니다. 그리고 허레이는 칭화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에 합격합니다. 천달레이가 미국으로 떠나면 천달레이와 허레이는 미국과 중국에서 각각 떨어져 지내야 합니다. 천달레이에게 허레이는 이미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에게 함께 미국에 가자며 설득합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너도 배우자 동반 비자로 같이 미국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생활비까지 지원받으니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우리 두 사람 생활하는 데는 문제 없을 거야. 허레이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 자기도 노력하면 미국에서 대학원에 들어갈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미국에 가는 걸 주저할 이유가 없었죠. 허레이는 칭화대학교 대학원에 진학하는 걸 포기하고 천달레이와 함께 미국으로 가기로 합니다. 2001년 5월, 천달레이와 허레이는 결혼합니다. 부부가 된 두 사람은 함께 미국으로 떠납니다. 집안 형편이 여유롭지 않았던 허레이는 거의 빈손으로 미국 땅을 밟습니다. 두 사람은 미국에서의 생활비 대부분을 천달레이의 장학금으로 해결합니다. 하지만 천달레이는 별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허레이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꿈만 같았죠. 두 사람은 서로 의지하며 타국에서의 힘든 생활을 이겨냅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이때가 이둘이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3개월 후, 허레이는 미국 생활에 빠르게 적응했고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퍼듀 대학교 기계공학과 석사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역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습니다. 두 사람의 미국 생활을 보면 천달레이가 일방적으로 많은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외출할 때 운전하는 사람도 언제나 천달레이였고 차가 고장 나거나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는 사람도 언제나 천달레이였습니다. 허레이는 집에서 방관자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천달레이는 이에 어떤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 허레이와 함께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그러나 허레이가 학교에 들어가면서 천달레이와 허레이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원래부터 밝고 사교적이었던 허레이는 학교에 들어가자 현지 중국인 유학생들과 자주 어울리며 모임을 가졌고 이 모임에 아내 천달레이도 함께 데려갔습니다. 성격도 좋고 유쾌한 허레이를 모두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천달레이는 이런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천달레이는 남편 허레이와 단둘이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시끄러운 장소도 사람이 많은 것도 싫었습니다. 그보다 더 참을 수 없었던 건 남편 허레이가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놀며 밝게 웃고 떠드는 것이었습니다. 천달레이는 두 사람 사이에 외부인이 끼어드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두 사람의 성격 차이는 더 분명하게 드러났고 두 사람의 갈등은 극명하게 표출됩니다. 2003년 1월, 천달레이는 대학원 교수와 심한 갈등을 빚게 됩니다. 그 정도가 심각해 졸업에 문제가 생길 정도였습니다. 허레이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중국인 교수를 찾아가 아내 천달레이를 받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같은 나라 사람이어서였을까요? 중국인 교수는 천달레이를 자기 학생으로 받아줍니다. 2003년 말, 천달레이는 무사히 석사학위를 취득해 화학공학과 연구실 보조연구원으로 일하게 됩니다. 연구실에서 진행되는 연구는 여러 명이 협력해서 진행해야 하는 게 대부분이었지만 천달레이는 동료들과 협력하지 않고 언제나 혼자서 했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할 연구를 혼자 하다 보니 그녀의 연구는 진척 없이 늘 제자리였습니다. 성과가 없자 천달레이는 압박을 받습니다. 지금 그녀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남편 허레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허레이는 바빴습니다. 아내 천달레이는 그의 안중에 없었죠. 시간이 갈수록 허레이는
집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고 학업과 사교 활동으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전달 레이는 남편 허레이가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다고 느낍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친구들과 함께 낚시를 갑니다. 전달 레이, 허레이 두 사람이 모임에 나타나자 직구전 친구 몇 명이 두 사람을 놀립니다. 야, 또 같이 왔어? 너희는 뭘 그렇게 맨날 붙어 다니냐? 친구들의 놀림에 천달 레이가 얼굴을 붉히며 말합니다. 나도 낚시 좀 배워보려고. 그래서 온 거야. 천달 레이가 낚시를 하고 있는 허레이 곁으로 가 앉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낚시를 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아내 천달 레이의 말을 들은 건지 못 들은 건지 허레이는 계속 낚싯대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당황한 천달 레이가 허레이의 낚싯대를 뺏으려고 하자 허레이가 그녀를 밀칩니다. 천달 레이가 넘어져 다칩니다. 깜짝 놀란 일행들이 달려와 넘어진 천달 레이를 일으켜 세우며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레이는 계속 자리에 앉아 낚시만 합니다. 다친 아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말이죠. 냉담한 남편의 반응에 천달 레이는 서름에 북받친 듯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제야 허레이가 다가와 괜찮냐고 묻습니다. 화가 난 천달 레이는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허레이의 따귀를 때립니다. 당황한 친구들이 서둘러 말리며 두 사람은 화해하지만 허레이는 천달 레이가 친구들 앞에서 자기를 망신줬다고 생각했고 천달 레이는 허레이가 자기를 조금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며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자기를 무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면서 천달 레이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게다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다고. 낚시터 사건 이후로 천달 레이는 자기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으면 바로 허레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천달 레이는 남편 허레이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신과 대체 왜 결혼한 건지 그의 의도가 궁금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합니다. 미국에 오기 위해 날 이용한 거구나. 천달 레이의 마음속은 허레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뒤섞여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습니다. 그녀의 집착과 소유욕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해집니다. 천달 레이는 허레이가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에 나가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자기와 시간을 보낼 것을 강요하죠. 허레이는 아내 천달 레이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모두 헛수고였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라도 할라치면 천달 레이가 나타나 둘이 무슨 사이냐고 의심부터 했습니다. 천달 레이와 허레이 두 사람은 자주 다퉜습니다. 이 싸움에서 화해 손을 내미는 건 항상 허레이 쪽이었습니다. 허레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바꿔보고 싶었지만 아내 천달 레이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더 심해졌습니다. 천달 레이의 허레이를 향한 소유욕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 2004년 8월 2일 새벽 1시 51분 천달 레이는 허레이에게 각서를 쓰게 합니다. 각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아내 천달 레이를 화나게 하지 않는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 특히 여자들과는 말도 섞지 않는다.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어떠한 벌도 달게 받을 것이다. 불안은 불안을 낳고 허레이가 자신을 떠날까봐 불안한 천달 레이는 허레이에게 숨쉴 구멍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병적으로 심해지는 천달 레이의 집착에 허레이는 그녀를 멀리하며 차갑게 대합니다. 어느새 이들의 결혼 생활은 천달 레이 부모의 결혼 생활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천달 레이는 자기도 엄마처럼 될까봐 늘 두려움에 떨었지만 결국 엄마가 가던 길을 그녀 역시 가고 있었습니다. 2004년 12월 25일 모두가 기다리는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천달 레이는 냉랭해진 남편과의 관계를 풀어보고자 맛있는 저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허레이는 친구들과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기로 약속한 상태였습니다. 천달 레이는 집에서 단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허레이는 친구들과 파티를 하러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또 크게 다툽니다. 막말이 오가는 와중에 화를 이기지 못한 천달 레이가 흉기를 꺼내 허레이의 가슴을 찌릅니다. 칼에 찔린 허레이는 병원으로 이송되고 치료를 받습니다. 의사가 허레이에게 왜 다쳤냐고 묻지만 허레이는 애써 사실을 숨깁니다. 그러나 허레이의 상처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의사가 경찰에 신고합니다. 잠시 후 경찰이 도착하고 천달 레이는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인 유학생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줍니다. 허레이는 아무리 미워도 아내 천달 레이를 저렇게 감옥에 두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아내를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서 돈을 빌립니다. 그리고 5,000달러, 우리 돈 약 680만 원 상당의 돈을 마련해 보석금을 내고 천달레이는 풀려납니다. 재판부는 천달레이가 허레이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리고 천달레이의 여권을 압수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심리 치료를 받도록 하죠. 천달레이는 집을 나와 친구 집에서 지냅니다. 그녀는 다시는 허레이를 다치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도 잠시뿐. 천달레이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군 학업과 연구 실적은 다 물거품이 되었고, 직장도 잃고, 여권마저 압수당해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남편 허레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 5월,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됩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해제되자마자 허레이는 아내 천달레이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생활합니다. 허레이는 다시 잘 지낼 수 있다며 그녀를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이제 천달레이에게 남은 건 허레이 오직 한 사람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가 좀 풀린 듯 보였지만 이내 천달레이의 감시와 의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할 일이 없어진 천달레이는 기존에 공부했었던 에너지까지 온통 남편 허레이에게 쏟아붓습니다. 두 사람은 사소한 일로도 자주 다투게 되고 히스테리컬한 아내 천달레이를 보며 허레이는 지난 크리스마스 때의 악몽을 떠올립니다.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깨닫습니다.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요. 천달레이의 소유욕과 통제욕은 끝이 달렸고 허레이가 외출하는 것 하나하나까지 간섭하고 통제했습니다. 허레이는 천달레이에게 이혼을 통보합니다. 허레이의 이혼 통보에 천달레이는 분노를 느낍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립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하고 우울증을 앓다 쓸쓸하게 죽어갔습니다. 천달레이는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건 아버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모든 걸 잃었고 아버지 때문에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했다고 생각하죠. 자신은 절대 어머니와 같은 삶을 살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만약 지금 이렇게 이혼하게 되면 자기도 그런 비참한 삶을 살다 홀로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게 뻔했습니다. 난 엄마처럼 고통 속에서 살면서 원망만 하다 죽고 싶지 않아. 난 고통 속에서 살고 넌 다른 사람들과 희희낙낙거리며 즐겁게 살겠지. 그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며칠 후 천달레이는 인터넷에서 잭이라는 사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리볼버 한 자루와 총알을 구매합니다. 이제 모든 건 다 준비됐습니다. 2005년 8월 20일 새벽, 남편 허레이는 오늘도 친구들과 모임을 끝내고 술에 잔뜩 취한 채 늦게 들어왔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져 잠이 듭니다. 천달레이는 잠든 허레이를 바라보며 침대 옆 서랍에서 리볼버를 꺼냅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는 허레이의 뒤통수를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천달레이는 이제 허레이와 싸울 일도 그가 자기를 떠날까봐 전전긍긍할 일도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자 천달레이는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죽은 허레이를 껴안고 잠이 듭니다. 천달레이는 그의 곁에서 밥도 먹고 밤이 되면 그의 곁에서 잠도 잤습니다. 일주일 후 온 방안이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이대로 둘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뒀다간 이웃이 눈치채고 경찰에 신고할지도 모릅니다. 키가 작고 왜소했던 천달레이가 키 큰 성인 남성의 시체를 옮길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허레이를 자르기로 합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를 잘라 4장의 검은색 쓰레기 봉투에 나눠 담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주차장 쓰레기통에 유기합니다. 그녀는 상해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녀의 여권은 경찰에 압수된 상태입니다. 천달레이는 허레이의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여 위조 여권을 만듭니다. 2005년 8월 25일, 천달레이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도주할 계획입니다. 그녀는 무사히 미국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출국 심사까지 성공적으로 통과합니다. 2005년 8월 26일, 천달레이는 중국 상해 푸동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중국 입국 심사장에서 걸려 경찰에 체포됩니다. 2006년 7월 10일, 상해 중급인민법원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남편 허레이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천달레이는 자신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검사 결과
그녀의 정신 상태는 정상적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자기는 잭이라는 사람에게 일을 의뢰했을 뿐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3,000달러를 주고 잭에게 남편을 죽여달라고 했어요. 전 의뢰만 하고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어요. 남편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건 모두 잭 혼자서 한 거예요. 조사 결과 천달레이의 컴퓨터에서 총을 사기 위해 잭과 이야기를 나눈 기록 등은 발견되지만 살인이나 다른 일을 의뢰한 내용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죠. 경찰은 천달레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천달레이의 변호사는 천달레이가 허레이를 죽이고 유기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살인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2006년 9월 4일, 재판부는 고의적 살인 혐의가 인정된다며 천달레이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천달레이는 이후 유기징역으로 감형되고 2019년 모범수로 가석방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다시 사회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 got the cash in the bag. 2017년 2월 7일 새벽 1시 30분 캐나다 토론토 경찰서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놀수욕에서 격렬한 난투극이 벌어졌다는 신고 전화였습니다. 중국인 유학생끼리 싸움을 벌이다 한 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있는 병원으로 출동합니다. 피해자 이름은 왕호지. 그는 현재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머리에 큰 충격을 받은 왕호지는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사건은 왕호지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 범박교와 당시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합니다. 24시간 후 2월 8일 새벽 1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19살의 왕호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가해자 범박교는 왕호지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어떤 흉기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오로지 맨주먹으로 서로 싸운 것이라고 말하죠. 경찰은 범박교를 2급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그를 정식으로 기소합니다. 왕호지, 범박교 두 청년이 싸운 이유는 한 여성 때문이었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담가기, 영어 이름은 키키입니다. 그녀는 죽은 피해자 왕호지의 전 여자친구이자 가해자인 범박교의 현 여자친구입니다. 담가기는 왕호지와 사귀고 있는 도중에 범박교를 만나 왕호지에서 범박교로 갈아타는 환승연애를 합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한 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가 일어난 것일까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왕호지, 영어 이름 맥스. 1997년 허난성 정저우에서 태어났습니다. 왕호지의 부모는 모두 무역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왕호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015년 1월 캐나다 토론토로 어학연수를 떠납니다. 왕호지는 키 193cm의 장신에 얼굴도 꽤 잘생긴 훈남입니다. 착하고 순한 성격의 왕호지는 항상 얼굴에 미소를 머금고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5년 8월 왕호지는 한 유학생 모임에서 중국에서 온 여학생을 알게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담가기. 광둥성 산토우에서 왔습니다. 왕호지보다 한 살 어린 그녀는 토론토에 있는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첫눈에 강하게 끌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집니다. 왕호지는 담가기에게 마음을 고백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연인이 됩니다. 왕호지는 담가기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학생 신분으로 사기 어려운 고가의 액세서리, 가방, 신발 등을 선물하며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왕호지의 집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아주 잘 사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왕호지는 점점 자금의 압박을 느끼고 있었지만 고가의 물건들을 갖고 싶어하는 여자친구 담가기를 위해 무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왕호지는 담가기에게 이런 비싼 물건을 사줄 형편이 안 된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없었습니다. 왕호지가 조금이라도 어려운 내색을 하면 그 길로 담가기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여자친구 담가기가 자신의 모든 것이 되어버린 왕호지로서는
달리 어찌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담가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왕호진은 부모님께 거짓말에 받은 돈으로 담가기가 원하는 물건들을 사주었습니다. 왕호지의 부모는 갑자기 씀씀이가 커진 아들을 보며 이상함을 느낍니다. 충분한 생활비와 용돈을 보내주었는데도 계속 부족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하니 말이죠. 왕호지의 부모는 아들 왕호지 몰래 아들이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아들이 여자에 빠져 돈을 물쓰듯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왕호지의 부모는 왕호지에게 크게 화를 내며 더 이상 생활비를 보내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왕호지는 싹싹 빌며 다시는 돈을 막 쓰지 않겠다는 각서를 써 부모님께 보냅니다. 왕호지는 어찌어찌 이렇게 한 고비를 넘깁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일이 더 걱정입니다. 여자친구 담가기는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사주지 않으면 바로 연락을 끊어버리게 뻔했습니다. 고심 끝에 왕호지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하나둘 정리해 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왕호지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정리하고 룸메이트를 구해 저렴한 집으로 이사합니다. 그리고 물건을 팔고 생활비를 아껴 그 돈으로 담가기에 선물을 삽니다. 물론 중국에 있는 왕호지의 부모는 아들이 이러고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합니다. 혼쭐이 난 아들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공부에 전념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죠. 왕호지는 담가기의 선물 요구에 점점 지쳐갑니다. 90kg에 육박하던 왕호지의 몸무게는 64kg으로 빠집니다. 190cm가 넘는 그의 키를 생각하면 완전 깡마른 상태죠. 왕호지는 현금이 떨어지며 신용카드를 이용해 담가기의 선물을 삽니다. 신용카드 서너 장을 이용해 이 카드로 저 카드 빚을 막는 소위 돌려막기를 합니다. 이렇게 2년간 왕호지가 여자친구 담가기의 선물을 사기 위해 쓴 돈은 자그마치 1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9,9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에 만족할 담가기가 아니었습니다. 담가기는 자기를 만족시켜줄 또 다른 돈 많은 남자친구를 찾아 나섭니다. 범박교, 영어 이름 K, 당시 나이 19세, 광동성 출신으로 토론토에 있는 한 사립고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범박교는 헬스로 다져진 다부진 몸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7, 8년 정도 킥복싱도 했죠. 범박교의 SNS를 보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돈과 내 주먹만을 믿지.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 담가기는 한 파티에서 범박교를 만납니다. 범박교의 집이 엄청난 부자라는 걸 안 담가기는 일부러 범박교에게 접근합니다. 범박교도 담가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자주 여러 파티를 다니며 함께 어울립니다. 담가기는 왕호지와 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범박교와 사깁니다. 일명 양다리를 걸치죠. 범박교는 담가기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이든 다 사주었습니다. 범박교의 집은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광둥성 동관시 모 은행의 은행장이었죠. 부모의 든든한 재력 덕에 범박교는 돈 무서운 줄,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 담가기가 원하는 거라면 그게 뭐든 다 해줬습니다. 담가기는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주는 범박교가 너무 좋았습니다. 콕 집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사주는 그가 마치 백마탄 왕자님 같았죠. 2017년 2월 6일, 왕호지는 얼마 남지 않은 밸런타인데이를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여자친구 담가기가 뭘 좋아할지, 선물을 받고 행복해야 할 담가기의 얼굴을 떠올리며 들떠있는 왕호지에게 담가기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불편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왕호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여자친구 담가기를 향한 메시지를 남깁니다. 난 이제 알았어. 14일 밸런타인데이 때 너에게 줄 선물을 준비했는데 넌 나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었네? 행복해라. 왕호지는 너무 분했습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헌신을 다했는데 날 배신하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왕호지는 담가기에게 전화해 새 남자친구도 너의 실체를 알고 있냐며 자기 집으로 와서 삼자대면하자고 합니다. 왕호지의 전화를 받은 담가기는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감히 돈도 없는 주제에 나를 넘봐? 이 기회에 확실히 밟아줘야겠군. 왕호지가 자기 앞길에 걸림돌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담가기는 새 남자친구 범박교를 이용해 왕호지를 손보기로 합니다. 그녀는 범박교에게 말합니다. 2월 6일 저녁, 담가기는 범박교와 왕호지의 집으로 갑니다. 세 사람이 모인 자리가 당연히 평화로울 리 없었습니다. 왕호지와 범박교 두 사람은 만나자마자 크게 다툽니다. 싸움이 커지자 왕호지의 룸메이트 에릭이 나서 두 사람을 말립니다. 에릭은 사태가 더 이상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범박교와 담가기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들의 싸움은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범박교와 담가기가 왕호지의 집을 나선 지 10여 분쯤 지났을까, 담가기가 에릭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너희 집에 차키랑 시가를 두고 왔어. 지금 찾으러 갈게. 에릭은 싸움이 다시 커질 것을 우려해 자기가 찾아서 내일 가져다 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에릭의 말을 들을 담가기가 아니었습니다. 담가기는 에릭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범박교와 다시 왕호지의 집으로 갑니다. 담가기와 범박교가 다시 집으로 찾아오자 에릭은 하는 수 없이 문을 열어주며 빨리 물건만 찾아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범박교가 왕호지에게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왕호지의 얼굴을 향해 연거푸 주먹을 휘두릅니다. 왕호지는 어찌할 새도 없이 수년간 킥복싱으로 단련된 범박교에게 일방적으로 당합니다. 왕호지의 얼굴은 온통 피투성이가 됩니다. 왕호지의 피로 소파가 붉게 물듭니다. 잠시 후 왕호지가 경련을 일으킵니다. 혼자 힘으로 범박교를 말릴 수 없던 에릭은 다급히 지하에 있는 다른 룸메이트를 부릅니다. 두 사람이 달려들어 겨우 범박교를 말립니다. 왕호지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에릭이 휴대전화를 꺼내자 담가기가 나서 에릭이 전화를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왕호지를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에릭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왕호지는 응급처치를 받지만 두개골 출혈로 숨지고 맙니다. 경찰은 범박교를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왕호지의 집에서는 담가기가 왕호지의 룸메이트 에릭에게 말한 차키와 시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담가기와 범박교가 왕호지의 집에 다시 가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로 추정합니다. 경찰은 왕호지와 범박교의 싸움에 담가기가 큰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사실 이 둘은 이전에는 일면식도 없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일 처음 만난 사이죠. 경찰은 그런 두 사람이 심각한 몸싸움을 벌인 데에는 두 사람 사이를 오간 담가기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我冲上去，然后我当时把他推开了，推开之后，他回头想试图攻击我，可是被我从地下室上来的另外一个朋友给抱住了。之后他被抱住的时候，还用手指着我说：“你知道我是谁吗？” 2월 8일 경찰의 연락을 받은 토론토 주재 중국 총영사관은 왕호지와 범박교 두 사람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범박교의 가족이 먼저 캐나다에 도착합니다. 캐나다에서는 2급 살인죄가 인정되면 최소 10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서 최대 25년 동안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박교의 집은 어마어마한 재력을 갖춘 집안입니다. 재력가인 범박교의 부모가 아들이 종신형을 받는 걸 가만히 두고 볼 리 없었습니다. 그들은 선임 비용이 1시간에 1,000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99만 원에 달하는 캐나다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인 브라이언 그린스펀을 선임합니다. 범박교의 부모는 은행장이라는 엄청난 재력과 권력을 앞세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구하기에 나섭니다. 몇 개월에 걸쳐 사건 심리가 진행됩니다. 검사 측 증인으로 룸메이트 에릭이 출석해 그날의 진실을 밝힙니다. 범박교와 담가기가 차키와 시가를 두고 갔다며 가지러 다시 집으로 오겠다고 했어요. 제가 문을 열어주자마자 범박교가 윗옷을 벗어 던지더니 곧장 왕호지에게 달려가 무자비하게 때렸어요. 왕호지는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았어요. 이에 범박교가 반박합니다. 진짜 차키와 시가를 가지러 갔어요. 제가 다시 나타나니까 왕호지가 미친듯이 흥분해 제 머리를 잡아 소파에 제 머리를 짓눌렀어요. 저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왕호지의 얼굴과 머리를 때린 것뿐이에요. 절 보호하기 위해서였어요. 제가 윗옷을 벗은 건 그저 방안이 더웠기 때문이에요. 다른 의도는 없었어요.
범박교의 변호사 브라이언은 해당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비극일 뿐이라며 우발적인 실수에 의해 일어난 사건으로 2급 살인이 아닌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건으로 과실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캐나다 최고의 변호사답게 브라이언의 노력에 힘입어 범박교는 보석으로 풀려납니다. 범박교의 아버지는 보석금으로 375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37억 원이라는 거액을 지불합니다. 경찰과 함께 지내며 법원, 학교, 병원 외에는 집에서 나올 수 없다는 조건으로 풀려난 범박교는 부모의 도움으로 200만 캐나다 달러, 우리 돈 약 20억 원짜리 호화주택에서 지내며 부족함 없이 생활합니다. 그리고 학업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었죠. 2년의 세월이 흐르고 2019년 10월 3일 법정에서 경찰은 줄곧 범박교가 일방적으로 무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범박교의 변호사 브라이언은 정당 방위를 주장하죠.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긴 숙고 끝에 해당 사건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에 재판부는 범박교에게 3년 후 가석방을 신청할 수 있는 유기징역 5년형을 선고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2017년부터 2019년 최종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2년의 시간에 앞으로 1년만 있으면 범박교는 가석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재판이 끝난 뒤 범박교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전 후회하고 있어요. 그날 일은 정말 유감이에요. 저희는 너무 어렸어요. 평생 죄를 씻으며 살 생각이에요. 범박교는 왕오지의 가족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왕오지의 가족은 평생 그의 사과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담가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건 발생 후 담가기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중국으로 바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고 SNS에 친구를 모두 삭제하죠. 그렇게 담가기는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립니다. 에릭의 중재로 왕호지와 범박교의 싸움이 끝났을 때 그렇게 일이 마무리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에 차지 않았던 담가기는 차키와 시가를 핑계로 다시 범박교와 왕호지의 집을 찾아갔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게다가 그녀는 에릭이 911에 전화하려는 것도 막았죠. 해당 사건이 캐나다, 중국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담가기를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가 이어집니다. 놀랍게도 담가기가 이런 일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담가기가 싱가포르에서 유학하던 시절 그때도 바람을 피우고 두 남자 사이를 오가며 싸움을 붙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한 명은 교도소에 가게 되었죠. 왕호지의 아버지 역시 담가기에 대해 심상치 않은 제보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루는 운 씨라는 남성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그는 담가기의 말에 현혹돼 담가기의 전 남자친구를 때린 적이 있다고 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는 싱가포르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처분을 받고 광저우로 돌아갔다고 해요. 담가기의 친구들은 담가기가 가스라이팅에 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늘 돈 많은 남자를 찾아다닌다고 했죠. 또 모든 일에 남자친구를 앞세우고 자기는 뒤에 숨어 남자친구를 조종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담가기에 사치스럽고 복잡한 사생활을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언론까지 가세해 앞다퉈 담가기를 파헤치자 담가기의 변호사는 이들에게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경고장을 보냅니다. 풍문에 의하면 담가기 역시 대단한 집안의 딸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녀는 이름을 바꾸고 얼굴을 성형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담가기는 직접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어떤 혐의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정의가 실현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